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소식을 전하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오시자마자 이렇게 좋은 네. 소식을 들려주시네요. 예, 예. 제가 행운이 좀 있는 행운의 남자입니까? 예, 복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아까 그거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기각 5인, 자 각하 2인, 자 헌재 인용이 한 명 있네요. 인용 1위는 정계선이네요. 골수 정계선이 여전히 인용을 했는데요. 일단 총평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헌재 결정 탄핵 기각으로 났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평가를? 일단 다들 해볼까요? 사실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 예. 뭐 물론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반가운 소식이지만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이러려면 뭐하러 탄핵을 했느냐. 이런 이제 민주당에 대한 탄핵 난발에 대한 원흉. 먼저 생각이 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인용이 딱 한 명 나왔습니다. 네. 한 명 나왔는데 그게 지금 정계선 재판관으로 좀 알려졌거든요. 역시 정계선 재판관은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치유가 안 되는 골수 좌파 진영에 있는 재판관이구나라는 게 이번 결과에서 좀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헌재 관련해서 지금 인용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막는 쪽에서 가장 선두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이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사실구나라는 것도 이번에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하가 5명, 기각이 5명인데 기각에서 문영별 재판관이 또 들어가 있어요. 예. 문영별 재판관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문영별 재판관이 그동안 심리를 진행했던 보면 굉장히 속도전인데다가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편향돼 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기각에 손을 들면서 절차적 문제를 상당히 문영배 소장이 좀 따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슈가 된 게 절차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각하 2인은 각하 누가로 지금 확인이 됐나요? 각하 2인은? 인용은 정계선으로 확인이 됐고. 네. 각하 2인이 혹시 확인이 되면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띄워주시거나 댓글에서 지금 예. 각하는요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이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핵심이 이겁니다. 탄핵 소추에서 헌법 65조 제2항의 단서에서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즉 헌법 주석서에 이미 나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권한 대행 같은 경우는 탄핵시키려면 대통령에 준하는 제적 의원수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적 의원수 그러니까 200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두 분인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이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은요. 방금 말씀드린 문영배 재판관, 이미선, 그다음에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이 4명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문영배에다가 거기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네네.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을 냈겠네요. 김복현도 그렇죠. 기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김복현 재판관은 뭐라고 이제 기각 의견을 냈냐면요. 피참고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보기 어렵다면서 굉장히 좀 아주 전향적이고 아주 좀 앞서가는 그런 전향적인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랬었고요. 재판관 1인 중에서 왜 1인이 이제 인용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정계선 재판관인데 이분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피청구인 즉 한덕수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은 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위반 정도가 한덕수의 파면을 정당화했을 정도로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혼자 정계선 재판관 혼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파면도 정당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정계선이 역시 정계선입니다. 정계선이 오히려 예. 유아독존이 네, 유아독존이죠, 유아독존. 완전 고집불통. 예.
이 고집불통이 단순한 인성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 골수여서 골수 자익이어서 어떤 헌법적 원리, 법률적인 상황 이것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정계에서는 좌익들이 원하는 판결을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인데, 그러면 조금 부가 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의결 정족수 문제가 또 각하 사유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그렇죠.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하 의견이 2명인데 이게 그 근거가 바로 의결 정족수였거든요. 우리가 예상을 했었을 때 각하,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 문제가 한 4명 정도 나와가지고 각하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예상을 좀 다른 방송에서 예상한 것처럼 기각인데 각하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 별개의 의견으로 각하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각하 의견 2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내란죄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를 철회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죄, 즉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이요 탄핵 소추를 하고 나서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걸 받아줬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을 따로 하지 않은 것 지금 보입니다. 제가 지금 속보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내란죄 철회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한덕수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좀 색다른 또는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뺀 게 아닌가. 즉 어차피 기각될 거면은 기각이 된 게 중요한 거지, 기각 이유를 굳이 밝혀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지 않겠냐, 약간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번 여기 보도 자료 나온 걸 한번 공보관실, 헌재 공보관실에서 나온 거 지금 보도자를 정확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 선고 주문을 했죠.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문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과반수 기준으로 찬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적법하다고 일단 판단을 했네요. 적법. 아까 이제 각하 의견과 관련해서 두 분의 각하 의견이 있었는데,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 두 분은 각하, 즉 의결 정족수 문제에 있어서 국무위원 기준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시각으로 해서 각하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일단 의결에 관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수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반수가 좀 넘었네요. 5분인지 6분인지 이 부분은 한번 좀 정확하게 숫자를 봐야 되는데 6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두 분이 각하를 한 거 보니까 적법하다 했고요. 세부적으로 탄핵 소추안 5가지에 관련해서 의견이 부분 엇갈리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기각을 했지만 조금씩 엇갈립니다. 재판관 4인은 누구냐면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이 사람들의 기각 의견은 이것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랑 행위 관련, 공동 국정 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는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네요. 앞서 4개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없다 이렇게 봤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위반한 사항은 있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그렇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봤고요. 재판관 1인 누구냐면 이제 김복형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1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내면서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김복형 재판관은 뭔 소리냐? 헌법재판관 그 3명 임명하지 않은 거 그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요. 재판관 1인 정계선입니다. 정계선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얘기를 드렸죠. 탄핵소추 사유 중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할 정도로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 뭐 이렇게 정계에서는 봤네요. 예. 그리고 잠깐만요. 뒤에 조금 있네요. 네. 여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엔 헌법 제65조 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제적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탄핵소추 의결 정주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있었다. 이게 이제 별도로 각하 의견을 냈네요. 네. 좀 세부적인 걸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기각 5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4명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지만 만약에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의 위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 4분이 기각 결정 내렸고요. 한 명은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전혀 없다. 따라서 당연스럽게 기각이다라고 냈습니다. 이 4명과 1명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똑같은 기각 의견이지만 그리고 각하는요. 정영식 재판관, 조한천 재판관 이 2분은 확실하게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제적의견의 3분의 2죠. 이거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다라고 확실한 의견을 냈고요. 단 한 명 정계선 재판관만 이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좀 정계선 재판관이 굉장히 튀는 판결을 내렸다. 왜냐하면 재판관으로 보이지를 않네요. 정계선은. 그렇죠. 지금 댓글에 보면은 정계선 재판관은 뭐 어디로 보내자 뭐 얘기도 나오는데 어디로 보낼까요? 글쎄 저기 북쪽으로 보내요, 아니면 서쪽으로 보내요? 뭐 북서 다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굉장히 우리 예상대로 나왔지만 이게 결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성향이 역시 확실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략 짐작 이게 가능합니다. 제일 또 궁금하죠. 제가 보기에는 각하 의견 또는 기각 의견 많은데 제가 보기엔 그게 8대 0은 안 될 것 같고 7대 1로 7대 1. 정계선만 계속 인용을 주장할 것 같고 나머지는 기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7대 1 기각하면서 정계선만 소수 의견으로 인용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의 기각 결정으로 확인되는 것은 7대 1이다. 야, 7대 1이다. 축구로 하면 완판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한 네. 명이 있네요. 네, 정계선 재판관은 죽어도 도저히 손을 못 들어주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네네네. 되겠는데요. 네네. 사실은 이제 수사 기록 증거 능력의 문제도 중요한 사실은 내용인데 그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다뤘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제가 스킵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은 다 언급 안 했어요. 네. 아까 말한 이제 재판 그 증거 능력 있지 않습니까? 증거 채택에서 능력 거기에서 판단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도 안 했었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헌재법 위반 이것도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 기록을 넘겨받을 수 없다, 송치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그 송부받을 수 없다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또 하나 보면 내란죄도 지금 판단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영배가 아니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제 탄핵소추되고 나서 내란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하면서 철회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무회의,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 그러니까 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느냐 없으냐 이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한 게 지금 한 세 개 정도가 굴주한 게 있는데 이 판단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이 판단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판단 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각만 어쨌든 기각이란 결론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비상계엄의 적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법
또는 불법 이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전체 내용이 있지는 않고 결정문을 사실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비상계엄의 적법성은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 보이네. 다만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개입한 문제, 공모한 문제 뭐 이런 문제는 없다고 그냥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는요 그 의결 기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결단하는 그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자리지 전부 다 다수결로 의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계엄의 절차적 한덕수 대행이 거기서 어떻게 뭐 공모했느냐 방조했느냐 이런 것 자체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사 거기서 참여해서 찬성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사 참석했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혐의라든가 내란의 공모라든가 내란죄의 어떤 그 방조라든가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좀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제이님 고맙습니다. 크리스 다들 기분 좋으시네. 미러클님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북한으로 정계선을 보내란 분이 굉장히 많네요. 정계선은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을 하기보다는 북한의 인민재판소 가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거기서 재판관 자리를 주나요? 정계선을 북한으로 자꾸 보내라고 간첩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자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아까 10시 한 2분 3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10시 한 5분쯤 걸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주문에 사실은 기각이나 각하 나오면 바로 그것부터 한다 우리가 선고부터 하고 기각이냐 뭐 각하냐 선고를 하고 쭉 설명을 하는 식인데 그러니까 10시 2분에 나올 만 했겠네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래서 10시 2분 또는 3분 그 사이에 바로 권한대행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일단 할 걸 뭘 보십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할 거 이제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가장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잠이 안 오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뚝뚝 떨어뜨리면서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이고 웃자노 하면서 가장 걱정해서 불안해하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 대표다. 민주당은 지금 아마 초상집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민주당 뭐 천막 당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막 당사가 지금 과연 거기 가서 도대체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천막 당사에 구멍이 뚫렸는데 천막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비가 와도 되겠는데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요. 아마 비 쫄딱 맞게 생겼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수요일 날 선고가 지금 유죄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왔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유죄 나온다.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이런 이제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국정 안정화죠. 민생과 경제 챙기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게 국제 통화를 해야 됩니다. 국제 통화.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NSC 소집안 문제하고 그쵸. 지금 말씀하신 그 이기적인 문제. 그렇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세계 정상들과 다 통화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어떻게 하자. 앞으로 잘 부탁한다 서로. 그런데 한국엔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최상목 대대행이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어도 통화를 대통령 당연히 했겠죠. 근데 대행이어도 할까 말까 했을 건데 대대행 처리되니까는 더더욱 내가 지금 최상목 대행과 통화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대행이 돌아온다거나 하면 전부 다 다시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한덕수 대행이 돌아왔으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하게 정상 통화에 준하는 외교적인 통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한덕수 총리는 주미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통인 거죠. 지금 민간 국가 지정이라든가 또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기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돌아오시면 아마 NSC 소집을 하는 것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한미 안보와
한미 안보와 이제 경제 동맹에 대해서 돈독한 모습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0시 한 3분쯤에 저 소식을 듣고 민주당이 논평을 해야 될 텐데 네. 국민의힘 대변이시니까 논평의 이제 기본 방향은 지금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민주당 대변인은 어떤 논평을 할지가 사실은 또 궁금해져요. 예, 지금 방금 들어온 대통령실의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실 방금 입장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기각 결정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겸 총리의 직무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한덕수의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 그러면 국정 정상의 완성은 어떤 단계겠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겠죠. 네.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혹시 좀 논평 나왔나요? 아직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논평이 나오면 혹시 예. 근데 민주당 진짜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있었던 4명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영배 권한 이제 대행, 문영배 헌법소장 권한 대행이 기각에 손을 들었다. 굉장히 충격받을 것 같고요. 야, 이 4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서 아마도 우리 법 연구에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네. 총동원해 가지고 네. 이 4명을 설득하는 작업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작하는 작업이겠죠. 그런 것을 모의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그게 먹히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옵니다. 그 집회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저 어제 민주당에서 큰 오보를 냈죠. 딱 봐도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공보국에서 발표한 거요? 민주당에 있는 공보국에서 기자들한테 발송한 이제 안내문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오늘 국회의원 포함해서 야외에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나 했었는데요. 경찰이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1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야, 1.8%입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몇 배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100배 한 차이 3배, 4배도 아니고. 한 50배, 그것도 좀 50배, 60배 차이인 거죠. 당에서 그렇죠. 그것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냈는데 60배 차이 나게 뻥튀기해서 집회 규모를 부풀렸다. 정말 창피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천막 당사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면 안 모이는 거야. 안 모이니까 천막 당사치고 상시라도 우리가 몇 명이 나가 있자라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삭발해도 안 먹히죠. 그 다음에 행진을 해도 이게 뭐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또 점점점 갈수록 규모가 줄어들고 기사 보도도 안 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단식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우선으로 천막 당사를 오늘 현판식 한다 그랬는데요. 오늘 현판식 건개에 전부 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싹 다 덮이게 생겼다. 날짜를 잡아도 되게 아주 잘못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저희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탄핵 심판 재판과 형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작년 12월에는 형사 재판이 뭐 진행된 건 아니었고 탄핵 재판 단계로 넘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민주당과 사실은 짬짬이해서 밀어붙였고 계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파면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원식 의장도 사실은 책임 문제를 검명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네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 대변인단에서 이제 메시지가 논평이 나올 건데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불법적으로 본회의를 운영한 것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묻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이제 고발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고발을 한다면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 혐의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아마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게 되면 공수처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 고발하게 되면
우원식 90개 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아마 받게 될 것이다.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방금 메시지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잠깐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러 나가겠다 하면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간 합동으로 세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하는 거를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 또 국회의장과 모두 힘을 합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오후에 지금 밑에 지금 산불 나 있지 않습니까? 네. 오후에는 큰 산불로 고통받는 분 계신데 이분들 특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라고 이번에 이제 산불 났을 때 돌아가신 분 네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분들께 위로하는 편지를 보내드렸다는 것도 오늘 처음으로 밝혔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 더 이상의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마은혁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 속에서 기억에서 사실은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이제 마은혁 재판이 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한덕수 권한대께서 이제 일관된 입장으로 마은혁 재판 임명은 본인은 하지 않겠다고 입장 밝혔었고 최상목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 대행이 돌아왔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박선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박선원이 스스로는 정보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 정보통인가요? 아니면 북한 정보통이겠죠, 주로. 아니면 북한과 소통하는 내통인가? 국정원의 정보를 외부에다가 알리는 정보통. 그렇죠. 국가 기밀을 외부에 파는 정보통. 국가 기밀 누설 정보통. 누설 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네. 박선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 말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 때 이야기를 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월요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중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자기들 볼 땐 중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봤고 세부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얘기와 함께 만일 그렇다면 문영배와 이미선의 임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4월 18일까지 시간길 끌기로 쭉 간다는 것으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 선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는 무슨 예측하듯이 했어요. 선고를 안 한다. 예. 그러면 선고 안 하고 그냥 임기를 마치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예.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 이 둘이 글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절차를 어기면서 속도전을 펼쳐왔고 위헌적인 일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 손을 털고 먹튀하겠다. 지금 이런 이제 먹튀하는 거죠. 먹튀하는 거죠. 네. 먹튀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 이제 그런 이렇게 셈이죠. 떠넘기게 하는 건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역사가 어떻게 문영배와 이민선을 기억하겠습니까? 또는 기록을 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각 결정하고 나가세요. 나가시고 모든 국민과 헌법학자들이 기각이나 각하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 의견으로 인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도 드러났습니다. 정께서 혼자 인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용기를 내세요.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민 재판관 용기 내고 4월 4일 제가 보기엔 4월 4일 지금 선고 나올 것 같은데 4월 4일 날 기각 또는 이제 각하 결정을 내고 마음 편안하게 자연으로 돌아가셔서 국민들한테 좀 적어도 욕은 안 들어먹고 좀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월 4일 설입니까? 네, 저는 4월 4일 설입니다. 저는 이번 주로 만우절은 아니죠 그때가. 그럼 4월 1일이 만우절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좀 어렵다고 봐요. 이번 주는 아마도 지금 너무 재판이 많아요. 굵직한 것들이 오늘도 나왔었고요. 그다음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데 저는요 수요일 다음이 무슨 요일이냐 목요일인데 목요일이 이제 헌재에서 선고한 날이에요. 위원 선고한 날인데.
있는데 헌법소원. 헌법소 네. 항상 이제 그 마지막 목요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아마 있을 거다. 그리고 왜냐하면 1월달에도 50건 했었고 2월달에도 약 한 70건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목요일도 한 6, 70건 정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날 이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기는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그 다음 주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번 초점은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이번 탄핵 소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한 민주당의 1차적 책임이 있겠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책임도 피할 수 없고 동시에 정계선을 재판관에서 축출시키는 작업이 중요하겠네요. 정계선 재판관 이제 자리 떠나라. 저건 재판관이라고 볼 수 없죠. 정계선 사퇴 촉구 아니 사퇴라고 하면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퇴 스스로는 물론 사퇴인 거고요. 네.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적 현실은 높진 않죠. 국회에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야당이 지금 민주당의 지금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되기를 가능성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인이 사퇴하는 이제 길을 선택하도록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점점이 돈을 모아가지고 고려항공 티켓을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비즈니스 좌석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고려항공 티켓을 끊어준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계선 아웃, 정계선 탄핵까지 이야기하시는군요. 정계선 사퇴 그 부분을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선고일이 이제 4월로 넘어갈 걸 저는 보는데 이 문영배 이미선이 사실상 기각 각하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먹튀해 버리면 대통령 리더십에 공백이 생깁니다. 이제 4월에 가서는 오히려 빨리 선고해라라고 해야 될 상황에 갑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이제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선은 일단 사실상 헌재에서 나가게 하고 자 남은 사람들이라도 기각 각하 결정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선고에서 보여지는 헌재 내부 상황 7대1로 우리 이준호 대변인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겠는데요. 7대 그렇죠. 7대 빵. 아예 기권해 버리든지 그냥 아니면 출근 안 해버리든지. 네. 고려항공 뒤에 예약이 예, 그 부분 속보로 나와서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봤는데 다른 현안이 있어서 조금 넘기겠습니다. 김성훈 구속영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맞물려 있죠. 국민의 여론, 대통령의 힘, 또 법리적인 문제 같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방해했다는 혐의와 대통령실 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결국 서부지법의 허준서입니다. 이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이름 좋지 않습니까? 허준서. 네. 네, 서울 서부지법 허준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이런 내용으로 기각을 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도 보기 어렵다. 구속영장을 기각했고요. 자, 이 기각의 의미 볼 텐데요. 그 전에 김성훈 차장 나오면서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장면 보고 나서 이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과태료 받았네. 방금 대장동 재판.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호관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가치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경호라는 게 무엇인지 경호관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대통령의 안전과 생명, 신변 안전을 보호해야 될 경호처의 그 경호관의 임무에 대해서 김성훈 차장의 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선 구속영장 기각 문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의미를. 네.
또 하나 김성훈 차장의 저 발언도 한번 해명을 좀 네. 해석을 해주시죠. 지금 일단 서부지법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이 판단 내용이 사실 서부지검에서도 똑같이 판단했었어요. 예. 서부지검에서는요, 앞서 이제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3번을 기각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3번 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사실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처장이 나갔기 때문에 차장이 권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대통령을 경호하는 최고 지금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경호라는 그런 임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임무를 내팽개치고 도주한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 판단이 서부지법에서 똑같이 판단됐다. 그러면 서부지검에서도 이렇게 3번이나 똑같이 판단했는데 서부지법까지 굳이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한 게 그러면 서부지검에서 누군가 뭔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영장 청구했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서부지검에서 3번이나 기각을 했기 때문에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을 건데 도대체 그 배경이 뭐였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체포영장 집행됐을 때 김성훈 차장의 주장입니다. 영장의 수색 대상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소지가 적시되지 않은 다른 쪽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장에 청구되어 있는 것만 아주 엄격하게 집행이 되는데 영장에 청구되지 않은 것을 압수수색하려거나 거기를 들어온다. 그쪽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명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압수수색 당했는데 그 영장에 핸드폰을 그 압수수색한다라는 게 적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달라고 해도 제출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 본안에 가면 이거는 승소를 받습니다. 일반인도 똑같은 경우다. 그래서 경호처는 더 엄격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비화폰 삭제 기록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 법상에 삭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 있지 않습니까? 1차장이 비화폰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비화폰에 있는 대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이거는 경호법상에 굉장히 위험한 경호처 수사의 룰을 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비화폰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부르는 코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드라마 많이 보면은요, 대통령을 경호처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수리 1, 독수리 2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독수리 1호가 방금 둥지를 떠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이 헬리콥터 타고 이제 어디 이동한 건데 실제로는 독수리가 대통령 코드가 아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적에 노출되는 것을 그 가정해 가지고 코드를 바꿔 부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화폰의 화면이 사진이 찍힌다 그러면 이거 누구 좋겠습니까? 바로 북한이라든가 간첩들한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삭제 지시한 거는 경호법상의 다른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상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호처 김성훈 차장 문제 조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호처 법이라는 게 경호관의 생명으로 지켜야 할 법이죠. 대통령 안전과 보호 조치를 한 만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영장을 혹시나 서부지법이라 발부할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허준서 영장 전담 판사는 역시 그답게 그 발부를 안 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만일 발부를 했다면 이건 경호처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경호처법을 완전히 무용지물 만든다고 그렇죠. 평가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이 경호 서열의 1입니다. 1, 2를 맡고 있기 때문에 1, 2가 동시에 사라진다. 지금 메뉴에 있던 경호처장도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뒤를 받치고 있는 1, 2까지 3명을 동시에 날려버리면요. 경호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낙타 같은 사막의 낙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경호 업무를 볼 수 없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한테 어떤 유고라든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서부 지부에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통령은 관제에 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게 굉장히 지금 특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이동한다거나 행사한다거나 회의에 간다거나 하면은 그 동선은 외부에 유출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고 이동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서 대통령 위협할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관제에 지금 24시간 있다는 거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쁜 마음 먹거나 북한에서 애들 공작 요원이 왔다거나 좀 암살 세력이 왔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대비해서 더 경호를 강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공백을 대통령 경호처 완투를 없애버렸다. 그 경호 공백을 만들어서 결국은 적에게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관제에 대한 경호 수위를 더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을 밝혔네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한 것이다.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경찰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은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 결국은 공수처장이죠. 오동훈 공수처장이 처음부터 수사권 없는 거, 이 수사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장 같은 경우 쇼핑한 거,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영장 받은 거 집행 안 한 걸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결국은 짬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거는 공수처장한테 직권 남용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즉시 수사에 들어서 고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수본 본부장도 마찬가지죠.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부하 내동에서 딸려들어서 조력을 했기 때문에 본부장도 사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본부장 어땠습니까? 체포영장 발부할 때 이 영장에다 딱풀 붙인 거 기억나시죠? 칼로 오려가지고 그래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본부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직권 남용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 두 분 다 즉시 사퇴해서 법의 단죄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 김성훈 차장과 이광호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박세현 문제도 또 나오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서부지검에서 두 차례 기각을 했고 그런데 경찰에서 서울고검 수사심의위에 이것을 넘겨서 수사심의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지금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서울고검이. 네. 예. 네. 근데 서울고검장이 지금 박세현이었잖아요. 네네네. 검찰의 특수분. 그래서 이제 고검장 직위원 판사 때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구속 취소 당시에도 이 박세현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박세현 고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박세현 고검장이 처음에 구속영장 취소, 구속 취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바로 취소가 집행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하루 넘겨서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느냐 알고 보니까 박세현 고검장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박세현 고검장이 왜 그랬느냐 하니까 그럼 혹시 한동훈 전 대표와 관계 때문 아니느냐라는 썰이 나왔어요. 현대 고등학교 동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검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인들이 남아가지고 한동훈을 뒤에 돕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분석이 논평 등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또 그런 이제 의혹을 또 하나 자아내는 게 드러난 거죠.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있어서 박세현 고검장이 사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3번이나 기각한 적이 있거든요. 서울지검에서. 그렇다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고검장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앞서 3번의 기각 사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 또 기각한다라고 해서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박세현 고검장이
뭔가 한동훈 대표와 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경호처에 대한 공백을 혹시나 좀 의도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3부에 우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모시고 한덕수 권한대행 다시 돌아왔다. 컴백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제 그 결과가 보인다. 한덕수 선고를 통해서 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보인다. 그 문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프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프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프렌드마이크와 함께 주십시오.